고행담, 고행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영웅적인 인물인 조웅이 어떤 괴로움을 겪느냐 이 얘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애정담으로 나누고, 그죠? 애정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 항상 영웅적인 인물은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죠? 그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무용담. 무용담. 뭔지 알죠? 무용담. 자, 무용담. 용맹스러운 행위의 이야기. 그죠? 댄스 아닙니다. 무용 댄스.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자, 고행담과 애정담과 무용담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결국 뭡니까? 이 고행과 무용담 이야기를 통해서 뭐예요? 그렇죠? 영웅적인 이야기의 일대기를 그대로 유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웅적인 이야기 유형을 띠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애초에 오래전에 배웠던 거 있죠? 오래전에 뭐 강의를 빨리빨리 보신 분들은 최근에 배운 거겠고요. 그죠? 자, 동명왕 일기, 동명왕편, 그렇죠? 동명왕편. 주몽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그 영웅의 스토리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많은 부분은 영웅의 일대기와 유사할 겁니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라든가, 그렇죠? 버려진다라든가, 죽을 고비를 겪는다라든가. 웅이 같은 경우에는, 조웅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태어나게 되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은 아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신의 자식이라든가, 그렇죠? 신의 자식이라든가 하는 뭐 하늘에서 내렸던 적강의 모티프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높은 관직에 있었으니까 고귀한 혈통이라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 7살 때 벌써 임금에게 황제죠. 중국이 배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황제에게 인정을 받는 등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많은 구출자, 조력자, 그죠? 주로 도사들입니다. 이 도사들이 도와줌으로써 얘가 무술도 배우고 글도 깨우치고 병법도 익히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보검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그렇죠? 싸움에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들까지도 그 도사님들이 주게 되는 그런 조력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의 고난이 있게 되겠고, 그렇죠? 이두병이라는 인물이 얘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 여러 고난을 헤쳐나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최후에 승리한다는 것. 이거 모두 다 영웅의 일대기의 그 전형, 일대기의 유형을 그대로 띠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결국은 한 가지의 틀입니다. 또 하나의 틀은 뭐냐면 자유연애라고 여기 적혀져 있죠. 바로 애정담의 부분, 장소저와의 사랑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그래서 두 가지의 틀로 우리가 이 소설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전체적인 얘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자, 소설의 줄거리를 선생님이 이렇게 4개의 부분을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이두병을 피하고 실력을 쌓는 조웅, 그죠? 홍콩 영화에 맨날 나오는 거, 원수를 갖기 위해서 무술 연마하는 장면, 요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아버지가 자살합니다. 아버지가 모함 때문에 스스로 음독 자살, 독을 자시고 작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 조웅은 임금 황제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죠.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원래 임금은 이 아버지, 조웅의 아버지 조정인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모하셨고 충신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조정인이 죽게 되니까 그의 아들을 사랑했고 또 태자와 연배가 같습니다. 그래서 태자와 함께 놀게 하기 위해서 불러들이고 또 벼슬을 주겠다고 하죠. 근데 조웅은 저 안 할래요. 이 어린 나이에 무슨 벼슬을 합니까? 저 나이 들면 한 13세쯤 되면은 벼슬을 할게요. 이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두병은 이 황제가, 이두병이 여기서 부정적인 인물, 그죠? 적대적인 인물이면서 간신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간신배. 이두병은 이미 아버지를 죽게 만든 후에 그의 아들인 조웅이 황제의 그 신임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자 나중에 조웅이 조정에 나오게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시기가 이것도 나를 어떻게 제거하려고 원수를 갖겠다고 이거 까불지 않겠느냐, 미리 제거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꿈속에, 누구의 꿈속에? 조웅의 어머니 왕부인의 꿈속에 뭐예요?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조정인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줍니까? 여보 왜 이러시오, 조웅이 큰일 났어, 도망가시오 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렇죠? 꿈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제 계시를 주게 되고, 아버지의 계시에 의해서 조웅이 그 죽음의 고비에서 피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죽을 고비를 닥친다. 그 죽을 고비로부터 탈출한다.
요거 그대로 영웅의 일대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장서조의 만남, 그렇게 해서 피신을 해서 월경대사와 함께 그 절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 위국으로 아버지가 그 친분을 쌓았던 그 위국으로 나라죠. 그 위국으로 떠나는 길에 우연히 장소저 집에 묵게 되고 장소저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유연애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소저와 관계를 갖게 되죠.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 바로 춘향전이죠. 춘향전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의 허락 없이 지들끼리 좋아서 백년가약을 맺게 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한 만남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춘향전과 마찬가지로 이별을 하게 되죠. 근데 춘향전에서도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반동적인 인물인 변사또가 나와서, 반동적인 인물 뭔지 알죠? 주인공을 괴롭히는, 갈등 대립하는 인물. 이두병도 반동적인 인물이고, 자, 반동적인 인물인 강호자사 여기 나옵니다. 강호자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강호자사가 이 녀석이 상처를 하게 돼요.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부인을 또 얻으려고 하다가 장서저가 뛰어난 미모와 뭐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서 꼬시게 됩니다. 근데 말을 안 듣자 이제 강제로 아내로 삼으려고 하죠. 그때에 누가 바로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서 이제 장서저가 조웅의 어머니와 만나게 돼요. 근데 조웅의 어머니하고 장소조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월경대사가 이 장소조의 모습을 보고서 이 여인이 분명히 그 조웅이 인연을 맺었다는 그 장소조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차저차해서 부채를 매개로 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너 내 며느리감 맞구나.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거나 강호자사의 강력한 그런 어떤 그 강압에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우연성이죠. 고전소설의 우연히 그 사랑하는 조웅의 어머니와 한 곳에서, 한 절에서 만나게 된다.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두병을 피해서 절에 들어가서 실력을 쌓던 조웅이 위국으로 떠나는 길에 장소저를 만나서 인연을 맺고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된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별을 하고 떠난 후 어떻게 되냐면, 장소저가 뭐 몸져 누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스승인 도사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비한 약을 가지고 가서 장소저를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위국을 위해서 서번이 그 위나라를, 그 위국을 침범하자 그 서번을 격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호자사 누군지 알죠? 장소조에게 찝쩍거렸던 녀석, 얘를 또 제거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두병을 축출하게 되는, 그렇죠? 이두병의 축출까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무용담이 되겠는데요. 진정한 무용담은 역시 이두병의 축출하고 서번의 격파입니다. 서번을 격파하고 내친 김에 이두병까지 축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강호자사의 제거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장서조의 소생은 사실상은 뭐 무용담이라기보다는 애정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영웅적인 면모의 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무용담 부분은 이렇게 두 부분이다라는 거, 그다음 이 두 부분은 이 앞부분에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결국은 영웅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스토리는 알겠죠? 아주 뻔한 얘기예요. 조웅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도 완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그렇죠? 간신배에 의해서 축출당했던, 쫓겨났던 태자의 왕위를 황제 자리로 다시 복원시키고 충신으로서의 면모를 다 보여준다. 그래서 결국은 주제의식 측면에서 보면 이 작품은 자유연애 사상의 한 축, 그렇죠? 사랑, 러브스토리가 되면서 진정한 사랑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충성과 효성이라는 유교적인 의식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시대적인 배경의 상황에서 보면 이 조웅전이라는 작품이 무엇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냐면, 그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던 우리 민족이 조웅과 같은 영웅을, 그렇죠? 문학 작품을 통해서만이라도 즐기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위로하는 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소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메모를 뭐 하시려면 메모를 하시고. 근데 요 네모 박스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정리해준 요 내용만 딱 보시고는 전체 스토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살짝 메모를 하셔가지고 이 소설의 전체 스토리를 아시는 것이 일단은 좀 더 익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줬었죠. 언제나 전체 스토리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수능과 같은 문제에서 문제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통합논술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응전의 일부분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냈다. 그럼 내가 조응전의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나와 있는 부분을 인용하여 글을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통합논술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부분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 간략하게 한 3개 정도의 부분만 선생님하고 이제 한번 독해를 해봅시다. 자, 현대어에 가깝게 해놓은 부분이에요. 부인이 만극하여 묻기를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가리까?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버지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에게는 남편이죠. 조응의 아버지. 자, 도망을 가라고 했어. 아들이 위태롭소. 여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가리까? 승상이 말하기를 수십리, 승상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난 아버지죠. 수십리를 가면 자연히 구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니 이런 구해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웅적인 스토리에 등장하는 이런 구해줄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구출자라고 얘기를 하죠. 구출자가 있을 것이니 급히 떠나소서 하고는 놀랍게 다르니 남가일몽이라. 자, 남가일몽이라는 것은 어떤 때 사용하는 말인지 알죠? 일장춘몽과 함께, 그렇죠? 남가일몽, 일장춘몽 모두 헛된 꿈, 그렇죠? 헛된 꿈이라는 의미로 쓰게 되는데요. 당나라 덕종 때 광릉이라는 곳에 순우분이라는 사람의 그 꿈속에서의 어떤 체험, 그것이 그 고사가 되어서 만들어진 고사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딱 들어맞진 않죠. 놀랍 깨달으니 꿈이더라. 근데 헛된 꿈이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냥 꿈이더라. 한바탕 꿈이더라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바탕 꿈이었더라. 웅을 찾으니 또한 없었으므로 대경실색에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해 문 밖으로 내달아 두루 살펴보니 인적이 없었다. 왕부인이 어머니, 그렇죠? 요런 거 고전서사 문학을 읽을 때는 그 인물을 정리하는 거, 부인했다가 왕부인 됐다가 승상했다가 아버지 했다가 요 인물이 누구인지를 같은 인물들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명의 인물이 등장했는데 학생들이 읽고 나서 4명이 있는 줄 알고 소설 문제를 푸는 그런 한심한 경우들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거 잘 체크하면서 읽는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왕부인이 정신이 창황하여, 창황하다라는 얘기는 당황했다라는 뜻이겠죠. 놀랐다, 그렇죠? 놀라고 다급하다 이런 얘기죠. 놀라고 다급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놀라고 다급하여, 이윽히 그윽히 중문을 바라보니 웅이 급히 들어오거늘 부인이 크게 놀라 묻기를. 부인이 물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어디를 갔더냐? 웅이 말하기를 마음이 산란하여 월색을 따라 거리를 배회하다가 돌아오나이다. 부인이 목이 메어 말하기를 아까 한 꿈을 얻었으니. 자, 여기서 뭐예요? 꿈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건 전개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렇죠. 도망, 그렇죠. 혹은 위기로부터의 탈출의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사건이 전환이 되는, 그렇죠. 전환이 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위기로부터의 탈출의 매개체라는 거. 언제나 매개체라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매개체. 자, 그래서 꿈을 얻으니 내 부친이 와서 이리이리 하라 하였으니 가다가 죽을지라도 어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리이리 하라 하였으니 이건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겠죠. 밥뱅장을 차려라 하시니 웅이 놀라 말하기를 소자가 아까 나가서 동요를 듣사오니 그 내용이 이러하옵거늘 분한 마음에. 자, 여기 문맥 보세요. 만약에 이러하옵거늘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그 시의 내용을 이미 앞부분에 제시했기 때문에요.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그걸 반복할 수 없으니까 이리 저리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수능에서는 요만큼을 잘라놓고 이리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럴 때 항상 뭐예요? 앞뒤 문맥이죠. 분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한 마음이 들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죠? 자, 경화문에 달아
이리이리 쓰고 왔나이다. 자, 분한 마음에서 이리이리 썼으니까 욕이겠죠. 그렇죠? 아니, 뭔가 그 이리이리 분한 마음, 분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젠장 하고 욕을 하게 되잖아. 그렇죠? 그 욕을 써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앞부분에서 전체 스토리 봤죠? 이두병의 폭정에 대한, 그렇죠? 이두병의 폭정에 대한 내용의, 폭정에 대한 비판의 풍자적인 작품이었을 때니까 그것에 대한 나의 내용은, 내가 쓴 그 글 내용은 또한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욕이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두병에 대한 비판, 그죠? 내가 쓴 글 이두병에 대한 욕 비판 역시 연결이 되는 거 이해하겠죠? 부인이 매우 놀라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이렇듯 이를 망령되이 하느냐 경솔하다. 그렇지 아니하여도 마음이 우물가에 어린아이 세워둔가 같거늘 어찌 그리 경솔한가. 밝은 날에 그 글을 보게 되면 경각에 죽을 것이니 바삐 행장을 차려 도망하자 하시고 모자가 힘닿는 대로 약간의 의복과 행장을 가지고 곧바로 충렬묘에 들어가니. 자, 요 충렬묘 앞뒤 운맥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는데 요거는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임금이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그렇지, 조웅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 사당입니다. 자, 그 충렬묘에 들어가니 화상의 얼굴이 붉고 땀이 나 환을 적셨거늘. 자, 그 그림에 있는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 붉고 땀이 나. 전기적인 요소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기이한 요소.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됐겠어? 그렇지. 아들이 위태로움을 생각하여 그의 아버지가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 문맥으로는 생각할 수 있죠. 더 넓게 보면 나라의 그 정치가 올바르게 되고 있지 않죠. 이두병에는 간신배가 떠들고 있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있다. 에이, 얼굴이 붉고 땀을 흘리고 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가족의 내용, 아들의 위태로움, 아니면 나라의 위태로움 두 가지로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부분만을 생각하면 나라의 위태로움보다는 아들의 위태로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들의 위태로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기적 요소다라는 거 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얼굴, 그림에 있는 얼굴 적셔거를 모자 나아가 안하에 아나, 그 상 있겠죠? 그 그림을 모셔놓은 받침대 상 아래에 엎드려 크게 울지는 못하고 채읍 읊조리는 거겠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우는 것, 그대로 슬피 우는 겁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해하니 그 모습이 불쌍하고 가련하더라. 자, 요 장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뭡니까? 그렇죠? 꿈에 의한 거예요. 꿈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렇지. 행장을 하여 도망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도망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두병이라는 간신배가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 보면 몽조를 얻은 몽조, 아버지 남편의 몽조를 얻은 어머니가 핵심적인 인물이죠. 조웅을 데리고 피신을 한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은 바로 뭐예요? 영웅의 일대기에서 보면 영웅의 고난입니다. 죽을 고비,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 그것을 극복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죽은 아버지의 힘을 통해서. 그렇죠? 전기적인 요소 나타난 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장면은 사랑, 그죠? 사랑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로 들어갑니다. 내 몸이 귀중에 처자여 사대부의 후예로서 이렇듯 죄인이 되어 가문에 욕을 끼치니 살아서 무엇하리요? 이거 누가? 장소저가 하는 얘기입니다. 장소저가 뭐야? 그지? 조웅이가 이 집에 딱 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장소저한테 반한 거야. 그래서 그냥 들이대 가지고 말이야. 둘이 이제 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관계를 갖고 난 후에 누가? 그 장소저가 하는 얘기예요. 저 이제 죄를 져서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우는 거죠. 웅이 위로하여 말하기를 난들 어찌 죄인이 아니요 나도 죄인이다. 이게 위로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거나 위로입니다. 부모에게 고하지 않고 부인을 맞았으나 불효가 이보다 더 큼이 없건만은 검은고 한 곡조를 퉁소로 화답하니 어찌 천생연분의 아니리요 하늘이 정하신 바라 어찌 내 마음대로 왔다 하리요. 자, 결국 뭐예요? 하늘이 정한 바라 하여 운명론적으로, 그렇죠? 운명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 거야? 그제 근거로 삼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여인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라고? 부모에게 고하지 않은 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양쪽 다 인정하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정한 운명적인 우리는 만남 천생연분이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정리하시고요. 은은한 정으로 밤을 지내고 삼경이시나 멀리서 닭울음 소리가 들리신지라 웅이 일어나니 소저가 말하기를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난군을 보려 하시니 오늘은 머물러 어머니를 보시고 훗날 가소서. 웅이 대답하기를 내가 어머니를 천리 밖에 두고 떠난 지 3년이라. 일각이 삼추, 삼추라는 건 새 가을이니까 긴 시간이에요. 3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잠시도 길게 느껴진다니까 그냥 여기서 급하다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하루가 바쁜데 어찌 잠시들 머물러 있으리요. 소저가 옷자락을 붙들고 슬프이 우며 말했다. 자, 여기 춘향전 떠오르죠. 춘향전의 이별 장면. 물론 거기선 아버지의 서울로 전근 가는 아버지를 따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만 여기선 얘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어머님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죠. 이번에 가시면 어찌 소식을 알리요. 사람의 연교를 모르오니 다음에 만날 때 증거를 삼을 것이 없으니 무슨 표시를 주어 신물로 삼게 하소서. 자, 신물을 달라 그래서 요 마찬가지죠. 요 신물을 주고받는 것도 역시 뭡니까? 증표를 주고받는 것도 춘향전과 연결이 됩니다. 거울을 주고받고 빚을 주고받고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알죠? 웅이 옳게 여겼지만 행장에 가진 것이 없고 다만 손에 부채뿐이기에 자, 요 부채는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종의 어머니가 장소절을 확인하는 매개체로서 그런 사물로서도 쓰입니다. 부채를 펴 글 두어 구를 써주며 말하기를 이것으로 뒷날의 신표를 삼으소서. 자, 여기 뭡니까? 만남과 이별의 장면이었습니다. 만남과 이별. 장소저 정을 통한 조웅은 자, 핵심적인 인물 조웅 바삐 떠나게 되는데 요 장면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 자유연의 장면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역시 소설이라는 것이 근대화되는 근대의식을 담고 있는 장르라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봉건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물론 충성이나 효라는 것은 봉건적인 사고방식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것이 꼭 봉건적이라고 하여 부정하여 버릴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자유연의 사상이라는 것은 근대적이면서 올바른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치관이라고. 춘향전과 유사한 장면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장면 한번 볼까요? 하루는 도사가 웅을 데리고 큰 바위에 올라 천기를 보고 하늘의 기운을 봅니다. 크게 놀라 말했다. 너는 저것을 아느냐? 아무 별은 저러하고 아무 방은 이러하고 중국은 이러하여 각성 방위가 차례를 정하지 못하니 시절이 크게 요란하다. 자, 자세히 설명을 안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별자리를 보니까 방향이 뭔가 틀어져 있고 별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큰일이 난 것이다. 지금 서번이 강성하여 자, 서번을 쳤다 그랬죠. 대국을 뺏으려고 하니 내가 나아가 큰 공을 이루되 형세를 보아 위국을 돕고 위국을 돕는다라는 얘기했었죠. 아버지와 인연이 있는 나라로서 그렇죠? 위국을 돕고 인하여 대성을 그 큰 성을 회복하라. 웅이 이 말을 들으며 마음이 울적하여 말하기를 소자제주로 어찌 공을 얻겠습니까? 이미 배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겸손 떱니다. 화살과 돌이 비온 듯하는 전쟁터에서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겠죠. 공을 얻을 수가 없겠다. 아직은 미천한 신분이다. 이런 얘기겠죠. 미천한 능력이다. 이런 얘기겠죠. 도사가 말합니다. 너는 큰 공을 이룰 것이니 조금 더 염려 말고 나가서 중원이라는 건 왜 우리가 축구할 때도 얘기하죠. 미드필드. 그렇죠. 미드필더들이 중원을 장악한다. 중원 싸움이다. 이런 얘기 한 적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중심지. 그렇지. 회복하고 평생의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갚으라는 건 이두병이고 그렇지. 여기서 공을 세우는 것은 위국을 위하여 서번을 치는 것을 얘기하겠죠. 웅이 즉시 행장을 꾸려 위국의 노정기를 받아가지고 자, 노정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노정기 딱 보니까 무슨 뭐 소설 제목 같은 데도 많이 쓰이지요. 그렇죠? 자, 노정기라는 것은 슬쩍 여러분들이 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행의 경로를 적은 기록입니다. 그렇죠? 경로, 여행을 하기 위해 어딜 가기 위한 경로나 미안해요. 경로나 혹은 그 거리를 정리한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 문맥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도사가 손을 잡고 못내 연연해하며 말하기를 슬프다. 이별이 오래 것이니 무사히 가서 큰 공을 이루어라. 하였다. 웅이 하직하고 곧바로 길을 떠나 여러 날 만에 강서남으로 가서 부인을 배우니 부인이 웅을 붙들고 못내 기뻐하면서 여러 가지 뭐 치하할 것을 치하하고 칭찬할 것 칭찬하고 그다음에 더 힘을 북돋워 주겠죠. 그리고 이후의 얘기는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번을 치고 그렇죠. 서번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힘을 받아서 위국과 함께 그 이두병을 몰아내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을 한번 가 볼까요? 자, 정리를 먼저 해보고요.
자, 여기까지 조웅은 공을 세우고 원수를 갖고자 스승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뭐예요? 투쟁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근데 미루어 짐작컨대 당연히 뭐야? 뒤에 가면 승리로 이어질 것은 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정리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이두병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 이두병이라는 인물과 조웅이라는 인물 사이에 갈등, 대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갈등과 대립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태자를 몰아냈기 때문에 태자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게 되죠. 결국 그 부분은 뭐야? 충성, 유교적인 덕목 중에 충성을 주제의식으로 부각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뭐야? 아버지의 원수를 갖겠다라는 의미에서 대립하게 되죠. 요건 뭐예요? 효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주제의식을 끌어낼 수 있는 갈등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 소설이 수능에 나오면 태자의 복원 혹은 아버지 원수 갖기 요 장면이 영웅적인 측면으로, 그렇죠? 영웅의 일대기 측면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의 측면, 연애담적인 측면에서 보면 강호자사하고 조웅하고의 대립이 나타나죠. 그 이유는 역시 뭡니까? 장소저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게 결국은 춘향전으로 보면 장소저가 그대로 춘향이 되는 거죠. 춘향이 되고 그 반동적인 인물로서 누가 등장하게 돼? 그렇죠? 변사또가 등장을 하고 조웅이 누가 되는 거야? 이몽룡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유연애 혹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 요 정도로 주제의식이 부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이두병이라는 간신배 때문에 도망을 가서 실력을 쌓은 조웅이 우연히 만난 장소조와 사랑을 약속하고 힘을 더 키워서 서번을 격파하고 장소조도 구출하고 강호자사라는 장소조를 괴롭히던 녀석을 몰아내고 이두병까지 축출하고 승리하게 되는 스토리, 영웅적인 스토리와 연애담의